수 없는 질문이에요. 네. 그간 떠돌던 스캔들에 대해 대놓고 던져진 돌직구 질문. 이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홍상수 영화는 스캔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캔들 이후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스캔들과 영화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하나의 영화를 그것을 만든 감독의 배경으로만 결부시키다 보면 자칫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학을 축소시켜버리는 우를 범할지도 모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화라는 것은 괄호넣기나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 해체하다 보면 그 영화는 더 이상 예술이 아닌 일종의 퍼즐 게임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캔들과의 연루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야 할까요? 영화 감독은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특히 홍상수와 같은 작가 감독이자 명징하게 자신의 의식이 영화에 투영되는 감독들의 경우에는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그의 삶을 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아 바움백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 바움백과 제니퍼 제이슨 리와의 이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 스캔들 시대의 홍상수 영화를 각각의 영화별로 구분짓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플립들과 강변 호텔은 감독의 삶과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반면에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스캔들과의 연결고리가 보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편 도망친 여자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스캔들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일어나요. 가.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네. 이런 연결고리 방식의 해석을 위해선 도식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도망친 여자에서 홍상수는 닭, 그리고 까마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삼막구조입니다. 간략하게 말해 감희가 영순, 수영, 우진을 순서대로 만나는 영화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가게 되는 영순의 공간에서 영순의 후배로 보이는 영지가 수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언덕에 키우는 닭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는데 진짜 못됐어.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암탉들의 뒷목을 쪼아대거든. 그래서 암탉들의 뒷목에 털이 없잖아. 이 대화에서 수탉은 굉장히 마초적이며 단순하게 묘사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장면, 다음에 붙은 장면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 남자는 영지에게 도둑고양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다소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마당으로 나오기만 하면 고양이들이 있어 깜짝 놀라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고양이보다 먼저지 않냐? 고양이가 인간 아이는 아니지 않냐고 합니다. 그의 감정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사고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기적이죠. 중요한 건 수탉에 대한 이야기와 이 남자의 구린 행동이 접붙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문법적으로 수탉과 남자는 동일합니다. 그는 닭입니다. 수영의 집에서는 젊은 시인이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별로입니다. 스토커죠. 자신이 상대를 배려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모멸하냐고 앙앙대는 전형적인 찌질하고 비호감적 캐릭터로 그려줍니다. 이 남자가 등장할 즈음 집 바깥에서는 까마귀가 까악 울어댔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까마귀입니다. 이 맥락을 한 발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가미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남자는 정선생입니다. 정선생은 가미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진이 가미에게 그때 미안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홍상수 영화라는 그동안의 맥락을 떠올린다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정 선생과 우진이 바람을 폈던지 뭐 어쩌고저쩌고의 치정 관계들이 떠오르죠. 가미는 우연히 정 선생과 마주치게 되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했었죠. 아마도 이 남자는 유부남이 된 후에도 가미에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구리입니다. 홍상수 영화에서는 남자 캐릭터들이 홍상수의 분유된 자아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총합이 홍상수라는 뜻이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들은 대화 장면에서 카메라를 향해 다들 등만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보기 힘든 어떤 부끄러움, 저는 이것이 홍상수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시비비가 발발했을 때 남자는 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하고 영지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보는 이들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인간에게 해로운 도둑고양이겠지만 조금 더 예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말하자면 전자의 남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후자의 남자는 생태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영화는 고양이에게 클로즈업을 쫙 하는데요. 이 클로즈업은 그대로 감희에게로 넘어가서 그제서야 줌아웃돼서 빠져나옵니다. 고양이와 감희는 웃기죠. 이 역시 영화 문법적으로 감희, 그러니까 김민희는 고양이가 되는 거죠. 스캔들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홍상수와의 관계 때문에 누군가는 김민희를 불륜녀라고 할 테고 누군가는 그녀를 사랑을 쟁취한 여자라고 할 테죠. 마치 이 고양이처럼 각자 다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도망친 여자에서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살짝 열어둔 창틈으로 닭소리와 까마귀 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듣는 건 감입니다.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가면 음악을 홍상수 본인이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 까마귀가 홍상수라면 그들의 소리는 홍상수의 소리입니다. 홍상수가 내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홍상수에 의한 여러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상수 본인이 만들어낸 소리 때문에 자신의 연인 김민희는 도둑고양이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홍상수 본인에 의해 김민희는 타의적으로 도망친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도망친 여자는 한 남자의 반성적인 혹은 자기 고백적인 영화입니다. 정말 도식적으로 풀어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